예, 오늘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이 돼서요. 가족들이 다 모일 건데요. 예, 다 즐거운 한가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였을 때 가족들 간에 정말 오랜만에 만나지만, 그런데 좀 서로 목소리가 높아지거나 서먹서먹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게 어떤 때 그런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제 다 노부모들을 모시고 계실 때 그 노부모 중에 한 분이라도 이제 병원에 가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걸 어떻게 간호하고 간병하느냐,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면, 이게 이제 뭐 나는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가 맞벌이잖아요,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이제 복잡해집니다. 이 간호간병 문제인데요. 예, 오늘 이번 이 연휴처럼 가족들이 전체 모여 있을 때 제일 많이 나올 얘기 중에 하나가 이 간병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간병 문제를 한번 문제 제기한 적이 있어요. 문제 제기한 적이 있는데, 그 후로 저한테 많은 분들이 그 간병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그리고 이거는 국가적 차원의 전면적인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으로 좀 더 좀 정돈된 그 논평을 좀 해달라, 이런 주문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간병 문제와 관련된 그동안의 그 정책 논의들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좀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지금부터 이 간병 문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지난주부터 이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대비해서 진짜 체감도 높은 민생 챙기는 정당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체감도 높은 민생 이슈 중에 하나로 제가 오늘 간병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욕창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제 나이 드셔서 병원에 입원하실 때 그게 담은 며칠이라도 입원해서 2시간 이상 같은 자세로 있으면 피부에 문제가 생깁니다. 피부에 문제가 생겨요. 그걸 욕창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면 욕창을 방지하려면 2시간 만에 한 번씩은 최소한 자세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연로해서 나이가 드셔서 병원에 입원한 분이 스스로 몸을 뒤척이면서 자세를 바꾸기는 불가능해요. 또 대부분의 경우에 뭔가 뭐 링거가 꽂혀 있거나 뭔가 이게 주사 바늘이 꽂혀 있거나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움직이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의료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최소 2시간에 한 번씩은 욕창 방지를 위해서도 자세를 바꿔주고 몸을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런 일이 간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예전에 간호사들이 했어요. 그런데 간호사들이 이런 이 개개인의 환자들한테 이런 서비스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간호사들은 그런 일을 안 해요. 그러면 간병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병고 치료 갔다가 욕창이라는 정말 고치기 어려운 병에 걸려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욕창 별거 아닌 거 아닙니다. 이 욕창 환자들을 보면 이게 피하 조직과 근육의 뼈까지 손상되는 3, 4단계 욕창 환자들로 가면 이건 거의 난치병 수준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1, 2단계 욕창이면 좀 피부가 헐거나 진물이 나거나 하는 정도인데, 이게 조금만 더 방치가 되면 바로 근육과 뼈까지 손상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입원했던 병보다도 이 욕창이 더 심각한 질병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가난할수록 욕창으로 고통받는 욕창 환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생활 여유가 좀 있으면 어쨌든 간병인을 대서
2시간에 한 번씩은 몸을 자세를 바꿔줌으로써 욕창을 예방할 수 있는데 가난하면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방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창 환자가 가난한 이 저소득층에서 훨씬 더 많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또 한 번 발생하면 3, 4단계 욕창으로 심각해진다라고 하는 현실이야말로 간병이 개인에게 맡겨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병원에서 간병을 어쨌든 병원 차원에서 한다면 가난하다고 해서 욕창 환자가 더 발생하는 이런 황당한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예, 욕창 문제로 시작했습니다만 예, 간병은 예, 욕창 환자를 포함해서 예, 우리가 겪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이 보건의료노조가 이 간병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자, 조사를 했습니다. 간병인을 구했다가 53%, 가족이 간병했다가 46%입니다. 그런데 간병 경험자 절반 이상이 가족 간병 여건이 되지 않아서 간병인을 쓸 수밖에 없다고 대답합니다. 이거는 이렇습니다. 간병인을 쓰지 않고 가족이 간병을 할 경우에 그 가족에게도 다른 가족들이 있다면 뭔가 뭐 돈을 주거나 뭘 주거나 할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가족이 번갈아 가면서 월요일은 첫째가, 화요일은 둘째가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근데 이게 돈으로 계산이 안 될 뿐이지 전부 다 경제적 비용과 시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여유가 조금만 있어도 이 가족 간병보다는 간병인을 구해서 이 간병을 시키는 비율이 계속 높아져 가고 있어요. 이미 절반 이상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병을 썼는데 그러면 평균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나 많이? 예,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간병인을 쓰면 하루 평균 13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하루 평균 13만 원 정도의 간병비가 들어가요. 한 달 30일이니까 계산해 보세요. 4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일반 병실에서 간병할 때고 코로나가 여전히 지금 안 끝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령자가 코로나라도 걸리면 완전히 절연된 병실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간병비가 하루에 한 18만 원, 19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또 간병인에 따라 다른데 예컨대 그냥 간병은 뭐 한 달에 하루에 13만 원이다. 근데 거기에 그 영양식을 코로 호스를 연결해서 관리해야 될 환자들의 경우에는 10,000원이 더 들어간다. 또는 뭐 무슨 소변 줄을 이렇게 연결해서 그걸 하는 경우에는 또 10,000원이 더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간병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 가족들이 직접 하루 종일 시간을 내서 병원에서 간병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간병인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거 아니면 못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간병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금, 기간, 수수료, 위약금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고 구두로 그냥 계약하는 거예요. 하루에 얼마예요? 그리고 이거 할 때는 돈 더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불안정 계약으로 양쪽 간병인 쪽이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쪽이나 다 불안전한 상황이 계속되는 겁니다. 다만 이게 1년 내내 간다 그러면은 못 견딜 건데 이게 그저 한 달, 2달 사이에 이 계약 관계가 끝나기 때문에 그런 불안전한 계약이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지금 관행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간병으로 인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61%, 가족 내 갈등을 겪었다 16%, 직장을 그만둬야 했다 13%, 학을 포기해야 했다 5%. 이 정도 되면 왜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나오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간병하다가 파산당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건보에 적용이 돼서 병원에 입원해서 나중에 퇴원할 때 보면 병원에다가 내야 될 입원비와 치료비 있잖아요. 그거보다 간병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게 현실이에요. 예전 같으면 뭐 암이라든지 큰 벽에 걸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집안이 망한다 이랬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웬만한 거는 다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되는데 또 민간보험으로도 그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이제는 간병비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간병비 때문에 파산한다는 말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보건의료노조의 조사도 그렇습니다. 병원비보다 간병비가 더 비싸게 조사가 됐다. 한 달 간병비 400만 원 넘는 것이 현실이다. 간병비 400만 원이 부담스럽냐 물으면 당연히 부담스럽다고 대답하죠. 아니 한 달에 400만 원에 가외돈이 나가는데 그걸 부담 안 느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연봉 1억 받는 사람도 한 달에 400만 원 하면은 1년에 5천만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 받는 연봉의 절반을 간병비에다가 낸다고 생각하세요. 그 생활이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연봉 1억이 쉬운 얘기가 아닌데. 그래서 간병비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냐. 간병을 했던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하루 5만 원 정도면은 하루 5만 원 이하면은 내가 큰 부담 없이 하겠다 그래요. 5만 원이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내 부모님, 어머님 내가 맡기고 150만 원 정도 내는 건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그것도 1년 내내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 달, 두 달, 석 달 정도면 내가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현실이 월 400만 원 이상이라는 거예요. 400에서 500 정도를 계산해야 됩니다. 왜? 뭐 간병인들한테 그래도 간병인들의 처지도 굉장히 힘들어요. 24시간 병실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간병인을 위한 따로 무슨 침식 환경이 없어요. 그 병원에 가면은 왜 보호자용으로 있는 낮은 침대 있잖아요. 의자같이 생긴 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숙식해야 돼요. 밥은 냉동시켜가지고 병실에 있는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하루에 식기니 때마다 그거 하나씩 녹여서 먹어요. 반찬도 이를테면 따로 뭐 이것저것 할 수가 없잖아요. 병실에. 밖에서 사오는 것도 돈 들잖아요. 이게 대부분 조선족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환자한테 나오는 그 음식 있잖아요. 환자식에 나오는 이 반찬이나 이런 거를 환자들이 다 먹는 경우가 없으니까 거기 같이 먹어요. 그리고 24시간 어쨌든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밤에는 잠을 자지만 2시간에 한 번씩 이거 자세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밤에도 이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병인들도 정말 중노동이에요. 그리고 또 환자들이 그 정도로 이렇게 24시간 병실에 있으면 스트레스 많고 화도 많이 내고 고집도 세지고 그러잖아요. 그걸 다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받아주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면 간병인들도 사람이니까 함부로 하게 돼요. 그 함부로 하는 것들을 가족들이 알게 되죠. 의무로 양으로 알게 되죠. 그래서 돈은 돈대로 주면서 인간관계는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보세요. 환자가 있고 환자가 우선 고통스럽죠. 간병인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데 이 간병인이 이 사람이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월 400만 원이니까 엄청 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이 간병에 쓰는 돈과 시간을 계산하면은 시급 5천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최저임금 9천 원, 막 10,000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 이 사람들 시급 5천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간병인은 간병인대로 그런 중노동의 열악한 이 근로 환경에 굉장한 불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환자의 가족 입장에서는 한 달에 400만 원 이상의 가해돈이 나가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우리 가족 어머니나 아버지일 텐데 대체로, 근데 뭐 함부로 하는 것 같고 설명도 잘 안 해주고, 그러니까 환자와 환자 가족과 간병인 모두가 다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다들 힘들어해요. 왜 이런 상황이 계속 방치돼야 됩니까? 왜 이런 상황이 계속 방치되고 간병에 대한 모든 경제적 부담은 그 환자의 가족들이 다 짊어져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간병인이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사실상의 의료 행위들, 왜 병원에서 안 하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안 하고 간병인들이 하게 만들어놨냐 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이게 불법일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간병인 제도를, 그러니까 어떤 제도든 간에 처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설계했다 그러면 이 설계한 사람 찾아내서 감옥에 보내야 돼요. 어떻게 제도를 이런 식으로 형편없이 설계했냐, 개판으로. 근데 간병인 제도가 우리의 의료 체계와 결합되면서 이렇게 해서 한 수십 년에 걸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지금 누가 이런 바보 같은 상황을 만들었냐고 책임 추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제대로 바로잡아가야 될 것은 꼭 필요하다. 첫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병도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이 하나다. 당장 제가 욕창 예로 들었잖아요. 욕창에 어디 이 환자 가족들이 선의로 그냥 어머니 잘 모시고 아버지 잘 모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될 일입니까, 이게? 간병도 의료행위라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간호간병이 함께 가야 된다. 실제로 10여 년 전부터 간호간병 통합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실시되고 있어요. 간호간병 통합병원에서 간병을 하게 되면 우선 비용이 5분의 1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간호간병 통합 이 병원이 모든 병원에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월 400만 원씩 간병인을 사서 간병을 할 때 받는 서비스에 전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간호간병 서비스 통합센터라고 하는 시범병원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보면 거기에 간병 전문 간병인이 없단 말이에요. 간호사가 그걸 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지금 간호사나 간호조무사한테 맡겨져 있는 의료적 부담 때문에 지금 간병인 월 400만 원씩 주고 간병인한테 받고 있는 간병 서비스를 지금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지금의 근무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병실에 배치되어 있는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병실에 대략 한 수십 명씩 이게 입원 환자들이 있는데 밤에 잠 안 자고 2시간씩 위치 바꿔주는 이런 일을 하고 다니겠냐 말이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걸 평생 1년 내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간호간병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간병 서비스가 그 간호간병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제공이 안 되니까 환자 가족들이 답답한 건 환자 가족이니까 내 돈이라도 내서 간병인 쓰겠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간병도 의료의 연장이라고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상을 전환하면 국가 부담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해요. 문재인 케어 같이 표 얻으려고 뿌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될 수밖에 없는 이 간병 시스템에 대한 국가적 관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요양사나 이 조무사들의 이 숫자들이 제대로 자원 배치만 된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조선족한테 다 맡겨야 됩니까? 지금
간병인 수가 15만 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러나 지금 제가 알기로 요양사나 요양 그 보호사 자격을 얻고 있는 사람은 100만 명이 넘어요. 그들이 왜 전부 요양원 같은 데서 그렇게 높은 임금도 받지 못하면서 일을 해야 됩니까? 이런 전문 간병인 시스템으로 돌면서 간병인은 지금 어떤 자격 시험도 안 보거든요. 그것을 최소한 요양사나 요양 전문 보호사와 같은 수준의 이 자격증을 획득하게 하고, 그리고 간병 전문 요양사로 병원에서 정식으로 취직을 시키고, 그러면서 간병 통합 시스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져가면, 우선 개개인이, 그게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저도 될 수 있는데, 개개인이 간병으로부터 받는 이 부담을 국가가 전면적으로 나서서 부담하겠다. 간병도 의료의 연장선에서 보겠다. 이게 가능해지고, 그리고 진짜 전문 간병인들, 자격 있는 전문 간병인들에 의한 훨씬 더 수준 높은 간병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그리고 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따르는 여러 가지 효과들도 갖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의 병원 체계에서 조금씩 부분적으로 보완하려고 하지 말고, 아예 원점에서 그림을 다시 그리자.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 전반에서 간병이라고 하는 영역이 차지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냐를 보고, 그다음에 우리 환자들과 환자 가족들이 이 간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부담은 어느 정도냐 보고, 이 간병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의료 전문 인력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냐를 따져서 원점에서 다시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국가 차원의 간병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가 제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만이 초고령화 사회로 이미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 70세, 80세 이상에서는 언제든 병원을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일단 가면 치료비보다 간병비 때문에 가족들이 고통받고 간병 파산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는 지금의 이 황당한 상황을 개선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어느 집안, 어느 가족에서나 다 있을 수 있는 그런 간병 문제를 제가 민생 현안 차원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여러분, 민생 챙겨야 되는데 체감도 있게 챙기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저는 바로 이런 간병 문제 같은 아주 체감도 높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그리고 아주 근원적인 대책까지 제시하면서 접근하는 그런 윤석열 정부, 그런 국민의 힘이 되어야 우리가 총선을 준비하면서 우리 집권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처럼 정쟁으로 나를 지새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 진짜 국민의 민생을 챙기는 정당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